안녕하세요. 인생여행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인생 이야기, 이곳 인생여행에서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사연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새벽에 혼자 베란다에서 쓰러졌습니다. 무릎이 부러진 채 바닥을 기어 전화기를 집었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자식들에게 다 나눠주고 정작 본인은 수술비 한 푼 없이 홀로 응급실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 순간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째 아들에겐 딸에게.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내 어머니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여행은 매주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찾아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68 이정숙 씨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챕터 1 새벽 베란다의 균열. 이른 봄 경기도 고양시의 낡은 빌라 3층. 새벽 5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이정숙은 베란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로 밀려들었지만 이정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겨울 내내 안에 들여놓았던 제라늄 화분을 난간 쪽으로 옮기려던 참이었습니다. 68배 손이 화분을 감싸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슬리퍼 바닥이 베란다 타일 위에 고인 습기를 밟으며 미끄러졌고 이정숙의 몸이 앞으로 쏠리다 오른쪽으로 꺾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둔탁한 소리 하나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이정숙은 눈을 감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열이 치솟는 것 같은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정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정숙은 천천히 팔꿈치를 짚고 몸을 돌렸습니다. 베란다 안쪽 탁자 위에 충전 중인 휴대전화가 보였습니다. 두 발로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정숙은 무릎을 쓰지 않고 양팔만으로 바닥을 밀며 조금씩 기어갔습니다. 차가운 타일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전화기까지 거리가 채 2걸음도 되지 않았지만 이정숙에게는 먼 길이었습니다. 전화기를 손에 쥔 이정숙은 베란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화면을 켜자 연락처 목록이 떴습니다. 맨 위에 제호가 있었습니다. 이정숙의 손가락이 그 이름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정숙은 전화기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봄이라지만 새벽 베란다의 공기는 아직 겨울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이정숙의 의식은 오래전 시간 속으로 흘러들었습니다. 22살의 이정숙이 충북 청주 시댁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각에 연탄을 갈고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손이 트고 등이 굳었지만 아프다는 말은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 문 앞을 지나가다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밥은 빨리빨리 해야지. 어물어물하면 안 돼.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밥이 다 되면 식구들은 안방과 건넌방에서 밥상을 받았습니다. 이정숙은 부엌 문 앞에 쪼그려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이정숙의 자리였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시절 이정숙은 배웠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아프다고 말하면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내 차례는 다음에 온다고. 그 믿음이 이정숙의 뼛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전화기 화면이 다시 켜지며 이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신호음이 울리고 수연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아, 엄마가 베란다에서 넘어졌어. 무릎이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이정숙이 낮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애들 학교 준비시키느라 정신이 없어. 많이 다쳤어? 수연의 목소리가 빠르고 분주했습니다. 좀 아픈 것 같아서 전화했어. 아, 진짜. 엄마는 왜 항상 이런 때에. 수연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있어봐.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정숙의 손에서 전화기가 힘없이 베란다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이정숙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란다 밖으로 아침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참새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숙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집어들어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119죠. 나 좀 도와주세요. 베란다에서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정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프다는 말을 삼켜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30여 분이 걸렸습니다. 이정숙은 그 시간 동안 벽에 등을 기댄 채 통증을 버텼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린 것인지 몰랐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이정숙은 눈을 뜬 채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의식 있으세요? 여기 보세요. 젊은 구급대원이 이정숙의 눈앞에 손가락을 세우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무릎만 아파요. 이정숙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은 되셨어요. 이정숙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됐어요. 됐다는 말이 입에서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정숙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외에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응급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이정숙은 들것에 실려 들어가 침대에 옮겨졌습니다. 간호사가 접수 서류와 볼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보호자 성함이랑 연락처 여기 적어주세요. 이정숙이 펜을 쥐었습니다. 보호자 칸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호의 이름을 쓰려고 했습니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수연의 이름을 쓰려고 했습니다. 또 멈추었습니다. 간호사가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정숙은 결국 재호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글씨가 조금 떨렸습니다. 사진 촬영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정숙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 침대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커튼 사이로 희끗희끗한 머리의 노인이 보였습니다. 여든은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아들로 보이는 남자와 며느리로 보이는 여자가 양옆에 서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아직 아프세요. 며느리가 할머니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너희가 이렇게 와줘서 고맙구나. 할머니가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히 와야죠. 아들이 할머니의 어깨 위로 이불을 끌어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이정숙은 그 모습에서 눈을 거두었습니다. 천장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가 느껴질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텅 빔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오른쪽 무릎뼈에 금이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고 최소 6주는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정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을 꼭 해야 합니까? 의사가 이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술 안 하시면 제대로 걷기가 어려우세요. 서둘러 처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수술비가 어디서 나올지 막막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이정숙은 6인실 병실 창가 침대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 바늘이 팔 안쪽에 꽂혀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병실 가족이 저녁을 가져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많이 드세요. 야, 이걸 언제 만들었어? 퇴근하고 바로 만들었죠. 웃음소리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이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오래된 문장 하나를 되뇌었습니다. 자식에게 다 주면 나중에는 받는다. 그 문장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굳게 믿어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병실에서 이정숙은 혼자였습니다. 그 문장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의 웃음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챕터 2 돌아오지 않는 것들. 다음 날 오전 병실에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이정숙은 밤새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통증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교체하며 입원 수속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수술 동의서와 입원비 선납 안내문이었습니다. 이정숙은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들어 재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6번 울렸습니다. 재호가 받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거래처 미팅 중이야. 재호의 목소리는 낮고 빠르게 깔렸습니다. 재호야, 엄마 어제 무릎을 다쳐서 입원했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 이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술이요. 얼마나 크게 다쳤어요? 재호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무릎뼈에 금이 갔대. 수술비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 얼마라도 보내줄 수 있겠니? 이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호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 나 지금 사업 자금이 다 묶여 있어서 당장은 어렵거든. 다음 달이면 좀 풀릴 것 같은데. 이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5년 전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재호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찾아오던 날이었습니다. 이정숙의 기억 속에서 재호가 식탁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 40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좋은 자리 나왔어.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5천은 있어야 할 것 같아. 이정숙은 그 자리에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망하고 받은 퇴직금과 모아둔 노후 자금 중에서 5천만 원을 내주었습니다. 재호야, 이게 엄마 노후 자금이야. 잘 써야 한다. 엄마, 걱정 마. 꼭 갚을게. 재호가 봉투를 받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도를 이정숙은 아직 기억했습니다. 기억이 지워지며 이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도 어렵지 않겠냐? 이정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지금은 나도 빠듯해. 재호의 목소리에 가느다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알았다. 이정숙이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서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하늘이 맑았습니다. 아무것도 이정숙에게 말을 걸지 않는 하늘이었습니다. 이정숙은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연아, 엄마 수술해야 할 것 같아. 연락 한번 줘. 문자를 보내고
이정숙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이정숙은 눈길을 돌려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왔는지 몰랐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돈을 세고 봉투에 담아내주던 손이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서류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수술 전에 입원비 일부를 먼저 납부하셔야 하거든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직원이 서류를 내밀며 금액을 짚었습니다. 이정숙은 그 숫자를 확인하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수술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돼야 하거든요.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직원이 작은 소리로 말하고 나갔습니다. 이정숙은 다시 한번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호음이 2번 만에 끊겼습니다. 바쁘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정숙은 문자를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수연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이정숙은 화면을 열었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 나도 지금 애셋 데리고 사는 게 빠듯해서 당장은 힘들어. 미안해. 이정숙은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3번째 읽을 때는 글자들이 흐릿해졌습니다. 이정숙은 화면을 끄고 전화기를 이불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그 말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미안하다는 말이 이상하게도 아무 온도가 없었습니다. 이정숙은 눈을 감고 지난 시간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재호에게 건넨 5천만 원, 수연의 전세 보증금으로 보태준 2천만 원, 수연이 3번째 아이를 낳을 때 생활비로 쪼개보낸 돈, 그 돈들이 어디서 왔는지 자식들이 알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30년 넘게 일하고 받은 퇴직금이었습니다. 이정숙이 시장에서 반찬을 팔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이정숙은 자식들에게 돈을 줄 때마다 마음속으로 조용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내 자식이니까 나중에는 나를 챙겨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계약서는 한 번도 꺼내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서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정숙의 마음속에만 있던 계약이었습니다. 병실 불이 꺼졌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잠을 청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이정숙이 눈을 떴습니다. 같은 동 3층에 사는 최순례였습니다. 65의 최순례는 보자기로 싼 가방을 들고 살금살금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알고 왔어요? 이정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침에 구급차 소리 들었어요. 설마 했는데 최순례가 이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된장찌개 좀 담아왔어요. 병원 밥이 얼마나 싱겁겠어. 최순례가 보자기를 풀며 말했습니다. 이런 거 가져오면 안 된다고 해요. 쉿. 남은 반찬도 조금 넣었어요. 최순례가 작은 통들을 꺼내 탁자 위에 늘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정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자식들은요? 최순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숙이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바쁜 것들이라. 최순례가 이정숙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식보다 옆집이 먼저네요.
쓴웃음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이정숙은 어떤 표정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최술래가 찌개를 작은 종이컵에 조금 덜어 건네주었습니다. 이정숙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눈 뒤가 뜨거워졌습니다. 이정숙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최술래가 돌아가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정숙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식들이 야박한 것인지, 아니면 이정숙이 자식들에게 받을 자격을 스스로 허물어온 것인지,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이정숙은 그날 밤 내내 찾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병실 창이 조금 덜컹거렸습니다. 이정숙은 눈을 감지 못하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챕터 3 아들의 얼굴. 이틀째 되던 날 오전 병실에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이정숙은 재활의학과 상담 일정을 안내받고 막 서류를 정리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재호였습니다. 꽃도 없었습니다. 음식도 없었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재호가 문을 밀고 들어오며 이정숙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많이 아파요. 재호가 침대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많이 다쳤다. 어제 연락했을 때 왜 전화를 안 받았니? 이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팅 중이었다고 했잖아요. 문자 보냈잖아요. 재호가 가볍게 대꾸하며 침대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런데 앉자마자 재호는 이정숙의 상태를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잠깐 손을 무릎 위에 얹더니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집 문제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이정숙의 손이 이불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대출을 좀 받아야 하는데 그 집을 담보로 써야 할 것 같아서. 재호가 서류 봉투를 꺼내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정숙은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봉투가 언제 준비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호가 이 봉투를 오늘 처음 꺼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나 지금 수술비도 없어서 걱정인데 집 얘기가 먼저냐? 이정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재호가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이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수술비도 거기서 충당할 수 있잖아요. 엄마한테도 나쁠 게 없어요. 이정숙은 그 말의 구조를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술비를 해결해 주겠다는 말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집 담보대출이 먼저였고 수술비는 그 다음에 얹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정숙은 그 순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호야. 이정숙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요? 그 집은 내가 사는 집이야. 제 명의잖아요. 재호가 조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가 명예 넘길 때 내가 거기서 계속 살기로 한 거 알잖니? 그때 그게 무슨 계약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재호가 손목시계를 한번 보며 말했습니다. 이정숙은 재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45의 얼굴이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서 이정숙은 처음으로 낯선 사람의 윤곽을 보았습니다. 생각해봐요. 엄마 혼자 그 집에서 뭘 할 거예요?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챙겨드리면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재호가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추며 말했습니다. 이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병실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재호가 한참을 기다리다가 일어섰습니다. 생각해봐요. 나도 이게 엄마한테 제일 나은 방법이라서 하는 말이야. 재호가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정숙은 탁자 위에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집 담보대출 동의서였습니다. 그 아래에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이정숙이 재호의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전제로 한 생활비 분담 내용이었습니다. 이정숙은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호는 어머니가 입원하기 전부터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서류를 다시 봉투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분한 것인지 서러운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손이 떨렸습니다. 그 시각 파주시 작은 아파트에서 김은주는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 최순례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은주는 화면을 닫고 재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입원하셨대요. 무릎 수술해야 한다고요. 재민의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어디서 들었어? 최순례 아주머니한테요. 형한테는 연락 받으셨어요. 잠시 후 재민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아무 말 없었어. 은주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입술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재민은 바로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어머니 입원한 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재민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내가 바쁜 것 같아서. 재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형, 그게 말이 돼. 어머니가 수술까지 해야 한다는데. 나도 지금 바쁘거든. 내가 가면 되잖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재민은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재민이 병원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은주는 퇴근길에 약과 한 봉지와 보리차 한 병을 샀습니다. 재민과 은주는 병실 앞에서 잠깐 마주 보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겠다. 은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 문을 밀었습니다. 이정숙은 창가에 반쯤 기댄 채 눈을 감고 있다가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그 뒤로 은주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정숙은 순간 굳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호가 다녀간 후로 이정숙은 오늘 밤도 혼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은주는 약과와 보리차를 탁자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언제 알았니? 이정숙이 낮게 물었습니다. 오늘이요. 재민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형한테 연락 못 받았냐? 재민이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늦게 알았어요. 이정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재민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보리차 병을 따서 종이컵에 따라 이정숙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많이 아프셨겠어요, 어머니. 이정숙이 컵을 받아들며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주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숙은 그것이 어색했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을 이렇게 똑바로 바라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정숙이 이 여자를 이렇게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던 것인지 몰랐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민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주가 이정숙의 빈 컵에 보리차를 다시 따랐습니다. 이정숙은 그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말이 없는데 이상하게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재호가 다녀간 후 차갑게 식어있던 병실이었는데 재민과 은주가 앉아 있는 것만으로 온도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정숙은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수술은 언제 하기로 했어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아직 입원비를 못 냈다. 수술 일정을 못 잡았어. 이정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정숙은 평생 돈 때문에 자식들에게 손 벌린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주는 쪽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목에서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민이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주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제가 원무과에 가볼게요. 재민이 이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이정숙이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었습니다. 됐다. 내가 뭘. 어머니. 재민이 낮고 조용하게 이정숙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니, 이름이 아니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이름보다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봄밤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지나갔습니다. 재민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은주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이정숙은 그 옆에서 오늘 처음으로 몸의 힘을 조금 풀었습니다. 챕터 4 보이지 않던 시간. 사흘째 아침 재민이 일찍 원무과를 다녀왔습니다. 이정숙은 그 사실을 재민에게서 직접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호사가 수술 동의서를 가지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오전에 다녀가셨어요. 서류도 제출하셨고 수술 일정 내일 오전으로 잡혔습니다. 이정숙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입원비도 냈습니까? 네, 선납 처리됐어요. 간호사가 웃으며 나갔습니다. 이정숙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재민이 다녀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녀갔습니다. 자신이 했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다녀갔습니다. 이정숙은 그것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전이 조금 지났을 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주였습니다. 이정숙은 눈을 조금 크게 떴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오며 이정숙에게 눈인사를 하고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재민 씨 출근했어요. 저도 오후 근무라서 잠깐 들렀어요. 은주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정숙은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오후 근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정숙은 그제야 생각했습니다. 은주가 어디서 일하는지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어디서 일한다고 했지? 이정숙이 물었습니다. 백화점 핸드백 매장이요. 주말에는 근처 식당에서도 일하고요. 은주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자랑도 아니었고 하소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이정숙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애는 누가 봐. 어린이집 보내요. 아침에 데려다주고 퇴근하면서 데려와요. 둘이 버는 것도 빠듯하겠구나. 은주가 작게 웃었습니다. 뭐, 그렇죠. 은주는 들고 온 봉투를 꺼내 이정숙의 손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수술비에 보태세요. 이정숙이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모은 거예요. 많지는 않아요. 이정숙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정숙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200만 원이 얼마인지 이정숙은 알았습니다. 백화점 매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주말에 식당에서 또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틈틈이 쪼개어 모은 돈이었습니다. 봉투 안의 돈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됐다.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 이정숙이 봉투를 도로 내밀었습니다. 은주가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필요하잖아요. 너희도 빠듯하다고 했잖니. 괜찮아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주세요. 은주가 이정숙의 손 위에 봉투를 다시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정숙은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돈이 어떤 하루하루에서 나온 것인지가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늦은 밤에 돌아오는 이 여자의 하루가 얼마나 꽉 차 있는지를 이정숙은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헤아렸습니다. 이정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 몰랐다. 은주가 잠깐 이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힘드셨는지.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정숙은 그 말이 무겁게 가슴속으로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재민과 은주가 결혼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정숙은 그 5년 동안 은주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떠올렸습니다. 자주 오지 않는 며느리, 연락도 뜸한 며느리, 명절에 와도 무뚝뚝하고 빨리 일어나는 며느리. 이정숙은 그 모습만 보았습니다. 왜 자주 오지 못하는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뚝뚝한 것이 아니라 피곤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빨리 일어나는 것이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정숙은 한 번도 그쪽으로 생각이 닿은 적이 없었습니다. 은주야. 이정숙이 불렀습니다. 네. 내가 너한테 참 무심했구나.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정숙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정숙은 그 눈빛을 마주보다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말을 더 하려다가 멈추었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사과를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은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한테 먼저 다가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정숙이 다시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먼저 그 말을 했습니다. 이정숙은 그것이 뜻밖이었습니다. 서운한 것이 있을 법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운하다는 말 대신 자신도 부족했다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수술 잘 받으세요. 은주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재민 씨랑 같이 올게요. 은주가 가방을 들고 병실 문을 향해 걷다가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요. 이정숙은 잠깐 은주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미역국? 은주가 작게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은주가 나갔습니다. 이정숙은 병실 문이 닫히는 것을 바라보다가 손에 쥔 봉투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봉투를 탁자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이정숙은 지난 5년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명절이면 재혼의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재호의 아이들 용돈이 재민의 아이 용돈보다 늘 2배였습니다. 재호가 오면 고기를 샀고 재민이 오면 그냥 있는 것으로 밥을 차렸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남이 중심이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재민과 은주였습니다. 수술 서류를 챙긴 것도, 입원비를 낸 것도, 200만 원을 봉투에 담아온 것도 이정숙이 오해했던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자주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무뚝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빴던 것이었습니다.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정숙의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저며왔습니다. 아픈 것도 아니고 서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만이 느끼는 묵직한 감각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정숙은 병실 창가에 앉아 은주와 짧게 나눈 대화를 되새겼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힘드셨는지.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이 여자가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얼마나 자주 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얼마를 들고 왔는지, 그 뒤에 있는 삶은 한 번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들을 새벽에 일어나 아이를 준비시키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퇴근 후 아이를 데려와 밥을 먹이고 설거지를 마치고 쓰러지듯 잠드는 시간들을 그 시간들이 쌓여서 은주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정숙은 그 사람을 겉에서만 보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병원 마당의 나무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의 연초록 잎이 조금씩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그 잎들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저 잎들이 돋아나는데 겨울 내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보이는 것은 오늘 돋아난 잎이지만 그 잎을 만든 것은 보이지 않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정숙은 은주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재호를 생각했습니다. 말이 많고 명분이 있고 봉투를 들고 나타나는 사람과 말이 없고 묵묵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돈을 모아오는 사람. 이정숙은 지금껏 어느 쪽을 더 믿어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디로 이어졌는지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나왔습니다. 이정숙은 병원 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내일 수술이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제보다는 덜 외로웠습니다. 재민과 은주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어제 밤과 오늘 밤의 온도가 달랐습니다. 이정숙은 그 차이를 조용히 느끼며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챕터 5 처음으로 받는 사람. 수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것은 물속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숙은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하얀 불빛이었습니다. 이정숙은 자신의 오른손에 따뜻한 온기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주였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상체를 침대 쪽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인지 목이 조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 손은 이정숙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주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었습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밤새 이정숙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은주가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이정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깨셨어요. 은주가 몸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응. 이정숙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프세요? 어디 많이 불편하세요? 괜찮다. 이정숙이 짧게 말했습니다. 은주가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빨대를 입 쪽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정숙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재민이는 아침에 출근했어요. 메모 남겼어요. 은주가 침대 옆 서랍 위에 놓인 쪽지를 들어 이정숙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정숙은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출근합니다. 은주가 있어요. 저녁에 올게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이정숙은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은주가 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주치의가 오전 회진을 돌았습니다. 은주는 옆에 서서 메모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술은 잘 됐어요.
재활치료 성실히 하시면 됩니다. 처음 일주일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의사가 말하는 동안 은주는 재활 일정과 주의 사항을 꼼꼼히 받아 적었습니다. 이정숙은 그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꼼꼼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건강 문제를 이렇게 챙겨준 사람이 있었던가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아팠다고 말해도 약국이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낫겠지 했습니다. 누가 옆에서 메모지를 꺼내 받아 적은 적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은주가 메모지를 이정숙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잘 보관하세요. 퇴원하고 재활병원 갈 때 필요해요. 이정숙이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 이정숙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은주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오후가 되어 수연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다 은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연이 한 박자 굳었습니다. 아, 형수님. 수연 씨. 은주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가볍게 눈인사를 했습니다. 오셨어요. 나 어제 바빠서 못 왔어. 수연이 꽃다발을 이정숙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 이정숙이 꽃다발을 받으며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의 눈빛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 뒤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오래 쌓인 감정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말하지 못하고 담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수연이 자리를 잡고 앉으며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오래 계셨어요. 어젯밤부터요. 은주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이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은주가 자리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두 분 얘기 나누세요. 은주가 나가고 이정숙과 수연이 병실에 둘만 남았습니다. 수연이 이정숙의 무릎 쪽을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수술 잘 됐대. 응. 형은 왜 안 와? 이정숙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바쁘겠지. 수연이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정숙은 딸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입술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이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응, 나 너한테 오래 미안했다. 수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야. 수연이 시선을 다시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됐어, 엄마. 지금 몸이나 잘 추려. 수연이 짧게 말하고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잇지 않았습니다. 이정숙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낸 것만으로도 이정숙의 가슴속 어딘가가 조금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 돌아가고 은주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주가 이정숙의 저녁 식사를 도와주었습니다. 수술 후라 죽이 나왔습니다. 이정숙이 숟가락을 들려는데 오른팔에 꽂힌 링거줄이 당겼습니다. 제가 할게요. 은주가 숟가락을 받아들었습니다. 됐어. 내가 먹을 수 있어. 어머니, 그냥 받으세요. 오늘 하루만요. 이정숙이 잠시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숟가락을 내주었습니다. 은주가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이정숙의 입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정숙이 받아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정숙은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먹여주는 밥을 받아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였을 것입니다. 너무 오래전이어서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22살부터 지금까지
이정숙은 언제나 먹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밥상을 차리고 상을 들고 나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은주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정숙의 등에 손을 얹고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이정숙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평생 소리내어 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오래 묵어있던 것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22살 부엌 문 앞에서 서서 먹던 밥이 떠올랐습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못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구급차를 불러야 했던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보호자 칸에 이름을 적으려다 멈추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은주의 손이 등 위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말이 없는데 그 손이 모든 것을 대신했습니다. 이정숙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눈물이 다 흐르고 나서야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보기 흉하다. 이정숙이 소매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은주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재활치료가 시작된 첫날이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이정숙을 부축해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이정숙이 발에 힘을 주었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왔습니다. 이정숙의 무릎이 흔들리며 다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팔이 들어왔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저녁에 오겠다고 했는데 오후에 반차를 냈습니다. 재민이 이정숙의 팔 아래를 단단히 받치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어머니. 이정숙이 재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재민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정숙이 다시 발에 힘을 주었습니다. 통증이 왔지만 이번에는 버텼습니다. 재민의 팔이 이정숙의 무게를 받쳐주었습니다. 이정숙이 천천히 섰습니다. 잘하셨어요. 물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이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민도 이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정숙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자라 있었는지 자신이 몰랐습니다. 늘 재호의 뒤에 있었고 늘 재호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정숙을 붙들고 있는 것은 재민이었습니다. 이번 2주째 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이정숙과 은주는 병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바깥 햇살을 쬐었습니다. 은주가 퇴근 후 들른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 22살에 시집가서 처음 맞은 새벽에 연탄을 갈았어. 은주가 이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밤 늦는다고 뭐라 하셔서 새벽 4시에 일어났지.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알아? 이정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진짜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 은주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밥을 부엌 문 앞에서 혼자 먹었어. 식구들은 방에서 상 받아서 먹고 그것도 당연한 줄 알았어. 이정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배운 거야. 참는 것이 잘하는 거다. 주는 것이 사랑이다. 나는 나중에 챙김받는다. 은주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다 맞는 줄 알았어. 68이 될 때까지. 이정숙이 거기서 말을 멈추었습니다.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어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이정숙이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배웠으면 그렇게 사는 거죠. 잘못 가르쳐 준 세상이 문제인 거지. 이정숙은 그 말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잘못 가르쳐 준 세상이 문제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위로인지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래오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이정숙은 그날 밤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적고 싶었습니다. 이정숙은 천천히 썼습니다. 진짜라고 느꼈던 순간들, 은주가 처음 손을 잡아주던 새벽의 온기, 재민이 팔을 받쳐주던 재활실의 공기, 미역국을 먹이겠다던 은주의 짧은 대답. 이정숙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68회를 살아오면서 진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갑고 불편한 병원 침대 위에서 이정숙은 생애 처음으로 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도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괜찮았습니다. 챕터 6봉투 안에 담긴 것. 퇴원 사흘 전이었습니다. 이정숙은 재활 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무릎이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보조기구를 짚으면 짧은 거리는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칭찬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병실로 들어서자 침대 옆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호였습니다. 이정숙이 멈추었습니다. 재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이정숙이 짧게 대답하며 천천히 침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재호가 팔을 내밀었습니다. 잡아요. 이정숙이 재호의 팔을 잡고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재호가 다시 의자에 앉으며 이정숙의 다리 상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좀 어때요? 괜찮아. 걸을 수 있겠어요. 조금씩. 이정숙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재호가 앞에 앉아 있었지만 이정숙은 재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지난번 재호가 다녀간 후 남겨두고 간 봉투가 기억났습니다. 오늘도 비어있는 손이 아닐 거라는 것을 이정숙은 알았습니다. 재호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정숙이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번 가져왔던 서류 확인해 봤어요. 재호가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퇴원하면 집 문제 정리해야 해요.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이정숙이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호야, 나 아직 수술 끝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요. 퇴원하기 전에 얘기해 두는 게 낫잖아요. 재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안에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숙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 있는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담보대출 동의서였습니다. 그 아래에 생활비 분담 계획서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정숙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재호야, 이 집이 내 명의인 거 알아. 근데 내가 거기서 살기로 한 것도 알잖니. 알죠. 근데 엄마 혼자 그 집에서 계속 사는 게 현실적으로 어떻겠어요.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재호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챙겨드릴 테니까. 그 집은 내가 담보로 쓰고. 이정숙이 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네 집에서 내가 어떻게 지낼 것 같냐? 재호가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방 하나 드리면 되지요. 며느리 눈치 보면서 방 하나에서 사는 거. 재호가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챙기겠다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해요? 이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챙기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앞에 집 담보대출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정숙은 그 순서를 이번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재민이 들어서다가 재호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형, 왔네. 재호가 팔짱을 풀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재민이 이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민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민이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집 문제 정리하려고 담보대출 받아야 해서. 재호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재민이 서류를 다 읽고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호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형, 지금 어머니 앞에서 이 얘기가 맞아. 맞지. 퇴원하기 전에 정리해야 하니까. 어머니 수술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재민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재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재민아, 이건 형이 알아서 할 문제야. 넌 빠져. 어머니 문제인데 내가 왜 빠져? 집이 내 명의잖아. 내가 결정하는 거야. 재민이 잠시 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집이 형 명의인 건 맞아. 근데 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이야. 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집이 아니라고. 법적으로는 내 거야. 형? 재민이 재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금 어머니 병실에서 이러는 게 맞냐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이정숙은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가까이 형제로 살아온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정숙이 키운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어머니의 병실에서 어머니의 집을 두고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라. 두 사람이 이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이러는 거 아니다. 이정숙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생각해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재호가 다시 말을 꺼내려다 이정숙의 눈빛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이정숙이 재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호야, 나 지금 내 말 다 들었어. 집 담보 잡아서 대출 받고 싶은 거, 나를 내 방 한 칸에 들이고 싶은 거, 다 들었어. 재호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얘기는 퇴원하고 나서 해라. 재호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이정숙이 먼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갖고 있을게. 재호가 멈추었습니다. 왜요? 읽어봐야 할 것 같아서. 이정숙이 봉투를 이불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재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만 가봐라.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재호가 일어서며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각해봐요. 그 말을 남기고 재호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재민이 재호가 나간 문을 바라보다가 이정숙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정숙이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민의 눈빛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형 때문에 어머니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것이 부끄러운 것인지, 이 상황 자체가 미안한 것인지 재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왜 미안하냐? 재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정숙이 재민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라본 것이 언제였는지 몰랐습니다. 늘 재호 뒤에 있던 아이였습니다. 조용해서 잘 보이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병실에서 이 아이가 이정숙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재민아, 나 내한테도 미안한 게 있어. 재민이 이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재호한테만 신경 쓰고 살았다. 내가 알아서 잘 크는 줄만 알았지. 살피지 않았어. 재민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미안하다는 거야. 재민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안 괜찮았을 거야. 이정숙이 짧게 말했습니다. 재민이 이정숙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 대신 눈가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재민이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수연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정숙이 화면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재호 오빠한테 연락 받았어. 집 문제 얘기 들었어. 나는 엄마 편이야. 그리고 낮에 엄마가 한 말 나 계속 생각났어. 할 말이 있어. 만날 수 있어. 이정숙은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나는 엄마 편이야. 이정숙은 그 문장에서 한동안 멈추었습니다. 수연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정숙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정숙이 천천히 답장을 눌렀습니다. 그래, 만나자. 문자를 보내고 이정숙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밤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이정숙은 이불 아래 밀어넣은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정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 봉투 안에 있는 서류에 서명할 사람은 이제 다른 이정숙이 아니라는 것을, 오래 참아온 이정숙이 아니라는 것을. 이정숙은 봉투를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챕터 7 날을 어떻게 대했는가. 퇴원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정숙은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원복을 벗고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보조기구를 짚고 천천히 병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3주 전 들것에 실려 들어오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걸음이 생겼습니다. 물리치료사가 퇴원 전 마지막으로 들러주의 사항을 일러주었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 계단은 꼭 난간 잡으시고요. 이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민과 은주가 짐을 챙겼습니다. 이정숙이 입원하는 동안 작은 것들이 제법 쌓여 있었습니다. 최술래가 가져온 반찬통, 은주가 사다 준 세면도구, 재민이 챙겨온 두꺼운 양말. 은주가 가방에 하나씩 담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빠진 것 없나 둘러보세요. 이정숙이 병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3주를 보낸 공간이었습니다. 처음 이 침대에 혼자 누워 재호의 전화를 기다리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이정숙은 그 기억을 잠깐 들여다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원무과를 나오는 길에 간호사 한 명이 이정숙에게 작은 소책자를 건네주었습니다. 퇴원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재활병원 정보랑 이런저런 지원 안내가 있어요. 이정숙이 소책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걸으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재활병원 목록, 노인 돌봄 서비스, 그리고 한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 적힌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 법률 무료 상담센터. 이정숙이 그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소책자를 가방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재민의 차가 고양시를 지나 파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정숙은 차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늘고 조용한 비였습니다. 가로수 잎들이 비를 맞으며 짙은 초록으로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파주 아파트가 재민과 은주에게 얼마나 좁은 공간인지 알았습니다. 오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정숙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알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주 아파트는 방 2개짜리였습니다. 재민과 은주가 이정숙을 위해 안방을 내주었습니다. 이정숙이 방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작은 방이면 됐어. 너희가 써야지.
어머니, 무릎이 낫기 전까지는 여기 계세요. 화장실도 넓어야 편하시니까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이정숙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창가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주가 이정숙이 오기 전에 가져다 둔 것이었습니다. 이정숙은 그 화분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최순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정숙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동사무소 갔다가 들었어요. 고양시에 공공임대주택 신청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 신청할 수 있대요. 최순례가 말했습니다. 이정숙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내 이름으로요. 그럼요. 어머니 혼자 신청하시는 거예요. 이정숙이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공간. 그 말이 이정숙의 가슴 안으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알겠어요. 알아볼게요. 이정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소책자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짚어두었던 그 항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노인법률 무료 상담센터. 이정숙이 번호를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사흘 후 이정숙은 재민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나갔다 올게. 어디요? 볼 일 있어. 재민이 이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이 갈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이정숙이 보조기구를 짚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법률 상담센터는 고양시 복지관 안에 있었습니다. 이정숙이 접수를 마치고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40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상담사가 이정숙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이정숙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아들 명의로 넘긴 집이 있어요. 내가 거기 살고 있는데 아들이 그 집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 해요. 상담사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 언제부터 사셨어요? 20년 넘었어요. 명예 이전할 때 따로 약속이나 각서 같은 건 없었나요? 말로만 했어요. 내가 살기로 한다고. 상담사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래 사신 사실이 있으면 그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또 자녀분한테 재산을 증여하셨다면 나중에 부양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정숙이 상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청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상담사가 이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싶어요. 내 것을 내가 지키고 싶어요. 상담사가 잠시 이정숙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정숙이 상담사의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법이라는 것이 자신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생 법인이 권리니 하는 말은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상담사가 하는 말은 이정숙의 이야기였습니다. 상담실을 나오며 이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이 복지관 계단을 보조기구에 의지해 한 칸씩 내려오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재호였습니다. 이정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서류 생각해봤어요. 이정숙이 계단 난간을 잡고 멈추어 섰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조용히 해결하자고요. 변호사 끼우면 복잡해지고 돈만 나가. 이정숙이 재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가족끼리 조용히.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랐습니다. 조용히 하는 것이 이정숙의 몫이었습니다. 참는 것이 이정숙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정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재호야. 왜요? 나는 이제 조용히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재호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서류 문제는 따로 알아볼게.
내가 걱정할 거 없어. 엄마, 지금 변호사한테 간 거야. 이정숙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중에 연락할게. 이정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기구를 다시 짚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한 칸씩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수연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정숙이 화면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가 그날 병원에서 엄마 말 듣고 많이 울었어. 나도 할 말이 있어. 이정숙이 잠시 문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만나자. 다음 날 오후 이정숙과 수연은 고양시의 작은 국밥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봄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밥이 나왔습니다. 수연이 깍두기를 이정숙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엄마, 깍두기 좋아하잖아. 응. 이정숙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국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났습니다. 이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나한테 하고 싶은 말해. 수연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국밥 그릇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 있잖아. 오빠 생일엔 케이크 사줬잖아. 이정숙이 숟가락을 멈추었습니다. 내 생일엔 한 번도 없었어. 이정숙이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의 눈이 조금 붉었습니다. 그거 지금도 기억나거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한테는 오래됐어. 이정숙이 숟가락을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설날에 세뱃돈도 오빠가 많았어. 대학도 오빠는 자취비까지 다 대줬잖아. 나는 통학하면서 알바했고. 이정숙은 수연의 말을 들으면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남이 중심이라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수연아. 이정숙이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연이 이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구나.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수연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미안하다.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변명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얼른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엄마, 왜 이제 와서 그런 말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지. 이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늦었다. 근데 이제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았어. 수연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조금 들썩였습니다. 이정숙은 딸의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수연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수연이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국밥이 식었습니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창가 자리는 조용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지만 목소리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엄마, 재호 오빠 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나도 형편이 안 되고. 알아. 근데 엄마 편은 맞아. 그것만은. 이정숙이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수연이 다시 국밥 그릇을 당겼습니다. 식었다. 더 시킬까? 됐어. 이거 먹어. 두 사람은 식은 국밥을 다시 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아까와 달랐습니다. 아까의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였고 지금의 침묵은 이제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양시의 봄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벚꽃이 지고 초록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상담사에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싶어요. 자신이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호에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제 조용히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야. 자신이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에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하다. 자신이 그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정숙은 세 가지 말을 했습니다. 평생 하지 못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 말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이정숙이 보조기구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정숙이 바람 속에서 한 발씩 걸었습니다. 챕터 8 오늘 하루가 기대됩니다. 2달 후 초여름이었습니다. 이정숙은 이삿짐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짐을 날랐습니다. 보자기 2개와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68회를 살아온 사람의 살림이 이것이었습니다. 재민이 상자 몇 개를 들고 앞서 걸었습니다. 은주가 이정숙 옆에서 보조기구 대신 팔을 내주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의 공공 임대주택이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의 3층이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재민이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정숙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원룸이었습니다. 작았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쪽을 향한 창이었습니다. 이정숙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낮은 지붕들이 보이고 그 너머로 하늘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직 이른 오전이라 햇살이 창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이정숙이 창틀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은주가 가져온 화분을 창가 한쪽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동네 수목원 봄에 진짜 예쁘대요. 여름에도 좋다고 하고요. 이정숙이 화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초록잎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고맙다. 이정숙이 짧게 말했습니다. 재민이 상자를 내려놓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숙이 신청해 드릴게요. 이번 주 안에 올 거예요. 됐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어머니. 재민이 이정숙을 불렀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거 말씀하세요. 알아서 될 거라고 혼자 두지 마시고요. 이정숙이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민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떼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탁이었습니다. 이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민과 은주가 돌아간 후 이정숙은 혼자 방 안에 남았습니다. 짐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방이 이정숙의 것이었습니다. 이정숙의 이름으로 신청하고 이정숙의 이름으로 계약한 공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누군가의 짐도 아닌 이정숙 자신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정숙은 창가에 서서 오래전 새벽 베란다를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타일 위에 쓰러져 전화기를 향해 기어가던 이정숙이 있었습니다. 보호자 칸을 채우지 못해 손이 멈추었던 이정숙이 있었습니다. 밤새 혼자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보던 이정숙이 있었습니다. 그 이정숙과 지금 이 창가에 서 있는 이정숙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정숙이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옷장에 넣었습니다. 작은 살림 도구들을 싱크대 위에 정리했습니다. 수첩을 창가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병원에서 쓰기 시작한 수첩이었습니다. 이정숙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병원에서 적었던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노후는 자식이 아니라 내 책임이다.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로 관계를 정한다.
이정숙이 그 문장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서 한 장을 찢었습니다. 그 페이지를 창가 벽에 붙였습니다. 이정숙의 첫 번째 가온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정숙은 천천히 혼자 사는 법을 익혔습니다. 아침에 눈이 뜨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깨어나던 몸이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창 밖이 밝았습니다. 시간을 보니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눈을 비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조금 더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곧 괜찮아졌습니다. 첫 번째 재활 운동을 마친 날 오후였습니다. 이정숙은 동네 마트까지 걸어갔습니다. 보조기구 없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20여 분 거리였습니다. 무릎이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콩나물 한 봉지와 두부 한 모를 샀습니다. 자신을 위해 고른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이었습니다. 이정숙은 봉지를 손에 들고 돌아오는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장을 봤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지금 이 봉지 안에 있는 콩나물과 두부는 이정숙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정숙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수채화 강좌를 신청한 것은 입주하고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정숙은 강좌 안내문을 보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접수처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무언가를 스스로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첫날 강의실에 들어서니 60에서 70 사이의 여자들이 여럿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숙이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팔레트와 붓을 들고 강단에 서며 말했습니다. 잘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보세요. 여기선 틀린 그림이 없어요. 이정숙이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싶은 대로, 평생 하고 싶은 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해야 하는 대로 했습니다. 이정숙은 붓끝을 물에 적셨습니다. 파란 물감을 찍었습니다. 종이 위에 천천히 그었습니다. 선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정숙은 그 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그은 선이었습니다. 허락 없이 그은 선이었습니다. 수연이 처음으로 이정숙의 방에 온 것은 입주하고 한 달이 되던 주였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수연이 마트 봉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엄마 냉장고에 뭐가 있나 몰라서 이것저것 사왔어. 됐는데. 됐긴. 들어가. 수연이 먼저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전부야. 나 혼자인데 많이 필요 없어. 그래도 이건 너무 없다. 수연이 봉지에서 하나씩 꺼내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이정숙이 옆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됐어, 엄마. 수연이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밥 먹고 가려고.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엄마, 나 좀 하자. 두 사람이 잠깐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정숙이 비켰습니다. 그래, 해봐. 수연이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이정숙은 식탁 의자에 앉아 수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위해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밥이 다 됐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작은 식탁이었습니다. 반찬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밥이 맛있었습니다. 맛있다.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수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밥은 잘해. 그렇구나. 엄마한테 처음 들어보네. 그 말.
이정숙이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맛있다는 말. 이정숙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할게. 수연이 대답 대신 수저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밥을 먹었습니다. 창으로 오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재민과 은주는 한 달에 한 번씩 왔습니다. 은주는 올 때마다 된장이나 반찬을 챙겨왔습니다. 어느 날 은주가 된장 단지를 창가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제가 담근 거예요. 짜지 않게 했어요. 이정숙이 된장 단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네. 내가 너한테 참 오래 잘못했다. 은주가 이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어. 그냥 내 기준으로만 봤어. 은주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한테 먼저 다가갔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이정숙이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은주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재호에게서는 그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이정숙은 그 문자에 짧게 답했습니다. 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단절도 외면도 아니라는 것을 이정숙은 알았습니다.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그 기준으로 이정숙은 조용히 관계의 온도를 조정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여름이 깊어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이정숙은 수목원 산책로를 혼자 걸었습니다. 보조기구 없이 걸을 수 있게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천천히 걷는 걸음이었지만 자신의 걸음이었습니다. 산책로 옆으로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초여름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정숙은 그 사이를 걸으며 오래된 문장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다. 자식에게 다 주면 나중에 받는다. 장남이 집안의 중심이다. 이정숙은 그 문장들을 마음속에 올려두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틀린 말이라고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배웠으니 그렇게 살았습니다. 잘못 가르쳐준 세상이 문제라고 은주가 말했습니다. 이정숙은 이제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문장들이 이제는 이정숙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종이처럼 더 이상 이정숙을 묶어두지 못했습니다. 이정숙이 산책로 끝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이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저녁 하늘을 앉아서 바라본 것이 늘 저녁은 밥상을 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정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을 씻고 수채화 도구를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그릴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붓을 들었습니다. 주황빛 물감을 찍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저녁 하늘이었습니다. 종이 위에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 위에 파란빛을 조금 얹었습니다. 색이 번지며 섞였습니다. 이정숙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번졌습니다. 이정숙이 그 번짐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정숙이 붓을 내려놓고 수채화 옆에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나는 이제 나로 산다. 이정숙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가에 올려두었습니다. 벽에 붙인 문장들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동쪽 창이라 아침 햇살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이정숙의 눈꺼풀 위로 빛이 닿았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이정숙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야 할 것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밥상을 차려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정숙의 것이었습니다. 이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지붕 위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정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기대되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 이정숙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정숙의 귓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68해를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된다는 말, 오늘이 기대된다는 말. 이정숙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창밖 햇살이 조금씩 더 높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그 빛 속에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정숙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베란다에서 혼자 쓰러져 바닥을 기면서 전화기를 들어 들던 68의 이정숙 씨. 그 차가운 타일 위에서 이정숙 씨는 평생 믿어온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식에게 다 주면 나중에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장 힘든 순간 기대했던 사람은 오지 않았고 오해했던 사람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자주 오는 사람이 아니라 정작 필요한 순간에 오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노후는 자식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이것은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가장 따뜻한 지혜입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나는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을. 혹시 나도 이정숙 씨처럼 오랫동안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내 삶에서 내가 가장 소홀히 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나 자신은 아닌지 오늘 하루만큼은 조용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정숙 씨는 68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공간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기대된다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오늘도 내일도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온 날들이 아무리 무거워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길이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인생 여행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행이 오늘도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